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의 과학터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효주입니다. 여러분, 저희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저희 매주 함께 하다 보니까 자주 들어와 주시는 분들은 제가 닉네임이 눈에 익기도 하고, 또 새로 들어와 주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소통도 해주시고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연 끝나면 교수님께 질문을 또 전달드려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경북대학교 황지혜 교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연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빅데이터와 관련된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강연일까요? 네,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가 많이 쏟아지고, 네. 그러한 이제 빅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어떤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빅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활용도와 그다음에 특별하게 이제 제가 생명과학과 이제 전공인 만큼 바이오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바이오 빅데이터에 관한 우리 교수님의 강연 저희 정말 기대를 해보면서 박수로 또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수님 강연하시는 동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내용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진단 및 생물종 다양성 보존에 관련된 연구 내용입니다. 연구의 서브 타이틀은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 있듯이 IT/BT 메디슨의 융합이라고 붙였고요. 실제로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제 정보학과, 그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그다음에 이제 메디슨, 의학이 함께 녹아있는 강연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보학이 실제로 이제 정보를 잘 가공을 해서 어떻게 정보를 쓸모있게 만드냐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표면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는 신문 기사나 또 뉴스는 이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되겠고요.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잘 가공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는 상당한 가치를 지니기도 하고, 또한 소위 말하는 찌라시와 같이 의미 없는 정보만을 생산하기도 하는데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유익한 정보를 잘 뽑아내서 생물학에도 적용을 하고 의학에도 잘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이제 큰 데이터를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즉 프로그래밍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가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이 어떻게 융합되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유전물질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세포라는 이제 작은 공간으로 이제 분획화되어 있고요. 그러한 세포 안에 빨간색 부분 핵 속에는 우리들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 정보는 이제 염색체라는 이렇게 잠자리 모양처럼 나비 모양처럼 생긴 부분으로 상당히 응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아주 작은 공간 안에 우리의 키를 결정하고 몸무게를 결정하고 피부색을 결정하는 상당히 많은 유전 정보가 녹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응축된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염색체 속에는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의 다양한 유전자들이 결합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이제 유전자들은 개별로 고유한 염기 서열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유전자의 염기는 A, T, G, C, G라는 총 4종의 염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ATCG의 어떤 배열이 사람들의 개개인의 고유한 특징을 결정합니다. 피부색을 결정하기도 하고, 키를 결정하기도 하고, 머리카락 색을 결정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종별로 차이, 그다음에 지역에 따른 차이, 나라에 따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이라는 것은 실제로 3억
3억 베이스 페어가 넘는, 즉 3억 개가 넘는 염기 서열을 가지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유전자 염기 서열을 데이터로 생산을 해내면 약 100GB에서 10TB에 이르는 상당히 많은 양의 빅데이터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저희가 생산을 한 다음에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휴먼 기놈 프로젝트라 그래서 2013년에 13년에 걸친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즉 사람의 유전자 염기 서열 전체를 읽어보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슐린을 결정한 유전자 부위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눈을 결정하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인지에 대한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이 유전자 염기 서열을 읽는 일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약 3조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서 큰 세계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던 한 명의 사람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읽는 일이 2020년에는 하루에 그리고 약 100만 원이라는 비용만 있으면 그러한 유전자 염기 서열 해독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도래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발달이 큰 몫을 하는데요. 유전자 저장용, 즉 데이터 저장 용량이 상당히 값싸지고, 또한 컴퓨터의 그 계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그 부분이 우리의 유전체의 데이터를 빨리 생산하고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빨라지고 값싸진 개인별 유전체 분석은 저희가 환자, 즉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전체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학은 전체 유전자를 분석하는 학문이 되고요. 유전자를 의미하는 진, 그 다음에 전체를 의미하는 학문을 의미하는 X가 결합된 합성어로 유전체학은 지노믹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하나를 의미하고요. 유전체는 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및 유전자 조절 정보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환경을 고려한 유전체 비교를 통해서 저희는 생명에 대한 통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물속에 사는 어류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의 특징, 산유에 살고 있는 어떤 새나 곤충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의 특징, 그 다음에 고산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한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배경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전체 정보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사람 간의 유전체 비교, 즉 환자와 비환자 간의 유전체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유전 정보의 차이가 환자를 결정하고 정상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비교를 하게 되면 저희는 유전 질환에 대한 조기 예측이 가능하고, 또 가장 최적화된 치료법을 선발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효과적인 치료 약물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전체학으로 또 가능한 게 종간의 유전체 비교인데요. 이런 이제 종간의 유전체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생물의 계통 유형 관계를 이해를 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존을 하고 신규 생물 유전자를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으로 사람 간의 유전체 비교로 할 수 있는 연구와 했던 연구를 설명드리고, 또 종 간의 유전체 비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연구와 했던 연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체 정보 분석에 활용해 환자 맞춤 정밀 의료가 되겠습니다. 암 조직, 어떤 이제 암 환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환자는 이 해당 부분에 이제 암 조직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 병원을 내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암 조직에서 암세포를 추출을 하고 정상 조직에서 정상세포를 추출을 해서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을 해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포 간 염기 서열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변이가 일어난, 즉 정상세포는 이 포지션에 G라는 염기가 있었다면 암세포는 이 포지션에 이 위치에 A라는 염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변이가 일어난 유전자와 그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 맞춤형 약의 처방이나 시술을 최적화된 어떤 솔루션, 즉 최적화된 어떤 치료법이나 약물을 선택을 해서 환자가 가장 빨리 치료가 되고 가장 적은 비용을 쓸 수 있는 그런 약물 유전체 약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참고 문헌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다양한 환자들의 집단은 동일한 폐암이라는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집단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유전체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폐가 암세포로 감싸져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폐암 환자라고 이제 진단을 하겠지만 환자들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을 한 결과 같은 폐암 환자이지만 서로 다른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집단은 EGFR이라는 유전자의 어떤 돌연 변이가 있었고요. 어떤 집단은 HER2라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었고 어떤 집단은 BRAF라는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유전자에 어떻게 왜 돌연 변이가 있는 것일까라고 보니까 암 발생 기전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어떤 신호 전달이 잘못되어서 암세포가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EGFR이라는 어떤 수용체에 신호가 전달되어서 암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ALK라는 수용체, ROS1이라는 수용체에도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어 암세포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EGFR의 뮤테이션 변이가 있고 누군가는 RAS의 변이가 있고 누구는 BRAF의 변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최적화된 약물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얼비투스란 백티빅스라는 약물은 EGFR을 타겟해서 표적 치료한 약물이고 그 다음에 젤보라프랑 타핀라르라는 약물은 BRAF라는 유전자를 타겟해서 치료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폐암 환자라고 동일한 약을 일괄적으로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어떤 유전체 정보를 고려를 하여 가지고 있는 변이, 돌연 변이 정보를 고려를 해서 거기에 최적화된 항암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환자들에게 맞는 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전체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기 전에는 모든 환자를 동일한 집단으로 보고 동일한 약을 일괄적으로 처방을 했다면 이제는 같은 질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이라도 유전체 정보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세 개의 유전체 정보에 따라 서로 다른 세 개의 또 다른 질병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서로 다른 약물을 처방을 하는 것을 환자 맞춤 정밀 의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최근에 이제 2012년에 스티브 잡스가 타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 스티브 잡스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저희가 약물 유전체학, 즉 유전체 정보를 고려한 어떤 이제 그 질병 진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이제 느껴졌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한 2분 정도가 되니까 잠시 집중해 주세요. Thank you. I'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for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My third story is about death.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Remembering that I'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e make the big choices in life.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s, all pride, all fear of embarrassment or failure, these things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eaving only what is truly important. Remembering that you are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I know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you have something to lose. You are already naked.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About a year ago,
About a year ago, I was diagnosed with cancer. I had a scan at 7:30 in the morning, and it clearly showed a tumor on my pancreas. I didn't even know what a pancreas was. The doctors told me this was almost certainly a type of cancer that is incurable, and that I should expect to live no longer than 3 to 6 months. My doctor advised me to go home and get my affairs in order, which is doctor's code for prepare to die. It means to try and tell your kids everything you thought you'd have the next 10 years to tell them in just a few months. It means to make sure everything is buttoned up so that it will be as easy as possible for your family. It means to say your goodbyes. I lived with that diagnosis all day. Later that evening, I had a biopsy where they stuck an endoscope down my throat, through my stomach and into my intestines, put a needle into my pancreas and got a few cells from the tumor. I was sedated, but my wife, who was there, told me that when they viewed the cells under a microscope, the doctors started crying because it turned out to be a very rare form of pancreatic cancer that is curable with surgery. I had the surgery, and thankfully, I'm fine now. 네, 잘 보셨나요?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스티브 잡스의 강연은 약 15분 정도였지만 제가 여기 강연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를 하느라 약 2분짜리 동영상으로 편집을 한 것입니다. 모두들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이 잡스 선생님, 잡스 사장님의 유튜브 그 강연 축사를 한번 전편을 보시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발췌한 부분은 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스 그 CEO가 했던 말 중에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희귀한 종류의 췌장암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모두 다 같은 췌장암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췌장암도 세부적인 분류로 들어갔을 때는 세부적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고 그러한 세분화된 분류 중에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분류군과 수술로 치료가 불가능한 분류군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더 정밀한 질병 진단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정밀한 질병 진단은 그러면 과연 무엇으로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던진 하나의 이제 답은 유전체 정보, 즉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염기 서열 정보가 더 정밀한 질병 진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카스 월트만의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스 월트만은 실제로 의대 학생이었고요. 수련의 과정에서 본인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다음에 유전체, 즉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본 결과 FLT3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알려져 있는 백혈병 치료제 중에 FLT3 유전자를 표적하는 치료제는 없었습니다. 이때 루카스는 좌절하지 않고 수텐이라는 신장암 치료제로 개발되어 있는 약 중에서 FLT3라는 유전자를 타겟하는 것, 이 수텐이 FLT3 유전자를 표적 치료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것을 복용을 하였고 그 결과 백혈병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과 같이 실제로 약물에, 즉 적응증, 약물마다 적응증이 있는데요. 그게 이 약물은 이런 질병을 대상으로 사용을 해라. 그런 이제 정보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정보를 넘어서서 표적으로 하고 있는 그 유전자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현재 나에게 걸린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다른 대안으로 효과가 높은 약물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전체 정보를 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은 약물을 제시한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여기 위에 나열되어 있는 4가지의 약물은 항암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월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월에 1,000만 원 정도의 약값이 들어간다 그러면 값이 싼 거는 아니니까 환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나에게 잘 듣는 약이라면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뭔가 복용을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1,000만 원을 선뜻 지불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약물 반응률, 이 약이 나에게 얼마나 들지를 먼저 사전 조사를 하고 그 약을 처방했을 때 2명의 환자당 1명꼴로 이 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이제 어떤 유전체 검사가 없이 바로 이제 약을 처방을 했을 때는 100명 중에 2명꼴로 약효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약물에 대해서 모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했을 때의 효과가 일반적인 처방을 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약효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라인을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유전체 검사를 통해서 사전 정보를 먼저 적용을 받고 약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높은 약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단순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약물이라 하더라도 그 약을 얼마나 먹을지를 결정하는 데도 유전체 정보가 상당히 유익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와파린, 즉 항응고제로 혈전 예방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혈관 속에 혈전이 돌아다닌다거나 할 때 처방을 받는 약물인데요. 뇌졸중이나 어떤 심방세동과 같은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약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유전자 염기 서열에 따라서 누군가는 TT라는 유전자 염기 서열, 누군가는 TC, CC, AA, AC라는 유전자 염기 서열을 가지게 있게 됐을 때 이러한 와파린의 어떤 적당한 약물의 양이 5.0부터 2.5까지 크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량에 따라 적절한 약의 복용량이 크게는 2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약을 사서 먹을 때 얼마를 먹어야 되지? 체중에 따라서 어린이는 하나를 먹고 어른은 2알을 드세요. 단순한 그런 복용량에 대한 어떤 지시가 아니라 유전자의 이런 이제 그 유전자 정보를 알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정보에 따라서 누구는 4알을 드세요, 누구는 2알을 드세요, 누구는 어른이지만 1알을 드세요 등의 서로 다른 어떤 약물의 최적화된 복용량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약이고 한데 왜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을 할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개개인이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다라는 이제 답을 내릴 수가 있을 텐데요. 유전적 다양성은 개인 간 약물의 대사, 약물이 얼마나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배설이 되는지 등에 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는 약을 많이 먹어도 빨리빨리 배설이 되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한 알만 먹어도 모두 다 흡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 정보를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으면 약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해당 약의 적당한 최적화된 양을 결정을 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치료 효과의 증가, 두 번째, 치료 기간의 단축, 세 번째, 치료 비용의 절감, 네 번째, 약물 부작용의 감소라는 이러한 이제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적용되는 항암 맞춤 표적 치료 사례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연구가 아니고 파운데이션 메디슨이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기타 큰 병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어떠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병원에서는 병원을 내원한 환자의 암 조직에서 암세포를 채취를 해서 여기에서 유전 정보를 추출을 하여 그 회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이렇게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 유전자 염기 서열과 비교를 하여 이 암 환자가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 정보, 그 다음에 삽입 정보, 결실 정보, 그 다음에 어떤 복제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재배열 정보를 조합을 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유전자의 어떤 변이, 어떤 유전자의 삽입이나 결실이 어떤 질병과 연관되었던 기록이 있는지, 연구 결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여 클리니컬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약 236개의 암 연관 유전자에 대한 분석이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각 유전 변이에 적합한 최적화된 약물과 그 양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의사와 환자가 협의를 하여 의학적 결정을 하고 어떤 처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서비스는 약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약 4,000불, 한화로는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서비스에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냐? 여기에선 이제 환자가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적 변이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일반인들은 EML4와 ALK라는 어떤 유전자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환자에선 특이적으로 퓨전이 되어 있다. 즉 이 두 유전자가 붙어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CDKN2A라는 유전자는 로스, 결실이 있었고 IRS2라는 유전자에서는 어떤 증폭이 있었다. 이 환자만 가지고 있는 특이적인 사항이다. 그랬을 때 이러한 각 유전적 변이에 따라서 이러한 변이에 FDA 승인된 약물은 이러한 약물을 처방하면 된다. 하지만 FDA 승인되지 않았는데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승인된 약물은 없다. 이 유전 변이에 적합한 약물은 없다. 하지만 클리니컬 트라이얼, 즉 임상시험 중인 약은 다 있으니까 원한다면 임상시험 어떤 그런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2020년 현재 가격을 알아보니까 약 4,000불 정도의 가격으로 현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한국의 큰 병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체 정보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연구 중에 또 다른 연구 분야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람 간의 유전체 비교가 아니라 종 간의 유전체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종 간의 이제 비교 유전체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떤 종 간의 계통 유형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종 간의 계통 유형 관계를 규명한다라는 것은 누구 옆에 누구 있냐, 개미랑 거미가 가깝냐, 거미랑 정갈이 가깝냐, 거미랑 뭐 지네가 가깝냐, 이런 이제 그 동물들 간에 누가 더 이제 친척 관계인가를 찾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이제 그 계통 유형 관계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일이 왜 중요한 일이냐 하면 어떤 멸종 위기종이나 이런 부분들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함에 있어서 근현종 정보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이 멸종 위기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누가 더 가까운 친척이고 누가 더 먼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는 일은 이 계통유형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절지동물은 이렇게 개미나 어떤 새우, 지네와 한 분류군으로 묶고 그 다음에 거미 정갈을 다른 분류군으로 묶어야 된다라는 주장과 그 다음에 개미와 새우를 같은 분류군으로 묶고 지네와 거미를 같은 분류군으로 묶자라는 주장이 굉장히 팽배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류로 묶고 협각류로 분류하자는 것과 육각류와 각각류를 범각각류로 묶고 다지류 협각류를 다지협각류로 묶자라는 두 가지 논란은 네이처라는 이제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 동일한 주장이 동시에 주장이 될 정도로 매우 팽배하게 대립되는 의견인데요. 그래서 네이처지의 2010년에 나온 논문에서는 이제 대항류 만디블라타와 협각류 켈리세라타를 주장하고 있고 또 2001년 네이처에 나온 논문에서는 미리아포다와 켈리스 즉 다지협각류와 범각각류를 주장하는 논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대립되는 어떤 계통유형 관계의 정보를 계통유형 관계를 명확하게 확립하는데도 이 동물들의 모든 유전체 정보를 활용을 해서 계통유형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본 논란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다양한 연구자들이 어떠한 가설이 더 맞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동물들의 전체 유전체 정보를 활용을 해서 밝혀내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전자 하나 정도의 수준에서 가능한 일이었다면 이제는 이 동물 모두가 가지고 있는 3만여 개가 넘는 유전자 전체를 고려한 그런 유전자 정보를 분석을 바탕으로 동물들 간의 유형관계, 친척관계가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한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도교수 선생님이 포항공대 교수님도 계셨지만 연세대학교 이제 세브란스 병원 치과 병원에도 계셔서 그 잇몸 치아 관련 이제 유전 질환과 관련된 유전체 분석을 많이 이제 실제로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이제 연구 논문은 이제 잇몸 과증식에 대한 유전병의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병원을 내원한 환자는 약 3년 8개월 된 여자아이였고요. 이 여자아이는 처음에는 이제 3년 8개월이 되어도 치아가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병원을 내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이제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이 여자아이의 치아 안에는 모두 다 치아가 잘 자라 있었고 다만 잇몸이 치아를 덮을 만큼 자라서 치아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잇몸을 도려내는 수술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치아가 잘 드러나는 상태로 치아를 잘 이용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병원을 내원을 했을 때 유전질환이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가장 큰 정보가 뭐였냐면 그녀의 이제 그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오빠도 동일하게 치아를 덮을 만큼의 잇몸이 자라는 질병을 앓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의 그 가계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이 부부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다 이렇게 잇몸 과증식하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유전적인 요소로 인한 어떤 그런 질병일 수도 있겠다고 하여 이렇게 가족 가계도 내에서 건강한 사람과 페이션트, 즉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분류를 하여 유전체 정보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이런 F4XD4L5라는 이제 어떤 유전자에서 이렇게 원래 정상 환자에서는 CCC라는 염기가 배열이 되었다면 이렇게 환자 집단에서는 CGC라는 염기가 배열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을 2017년 오랄 디지즈라는 과학 잡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이것은 이제 임플란트 성공을 예측하는 일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완료되어 있는 이제 연구라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실제로 많은 이제 그 중년의 어떤 어르신들이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중년의 여성들 중에 또 중년들 중에 또 여성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을 앓고 계시고 골다공증 이제 그 치료제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제제가 들어간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어떤 그런 제제는 신체에서 대사가 어렵다, 즉 배출이 거의 안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약물 제제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러한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가 포함된 골다공증 약을 먼저 드시고 계시던 어떤 환자들에서는 임플란트가 웬만하면 이렇게 다 빠져버리는, 임플란트를 해도 턱뼈가 괴사를 해서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환자가 흡연을 했나 안 했나를 어떤 컨트롤, 즉 이제 그 똑같이 해봐도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환자의 어떤 다양한 연령대를 통일을 해봐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을 했을 때 이것은 유전 질환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먼저 예측을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골다공증 환자들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섭취한 환자들 중에 이러한 이제 임플란트가 빠져버린 환자와 아닌 환자를 이제 구별을 하고요. 턱뼈가 괴사한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턱뼈가 괴사해서 임플란트가 빠져버린 환자와 아닌 환자를 구별을 하고 그래서 건강 아닌 환자들과 그런 환자들 중에서 또 구별을 한 결과 이렇게 유전체 정보가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것은 이제 그 2014년 플러스1 과학 잡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임플란트 성공 여부를 점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임플란트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어떤 시술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값비싼 어떤 그 시술을 받기 전에 내가 과연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이제 정착하는 이제 그런 환자인지
아닌지를 유전체 정보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준비한 것은 이러한 유전체 정보 분석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면 과연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본 강연을 위해서 또 다르게 이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연구 실습인데요. 다양한 유전체 연구들은 우리가 모든 유전체 정보는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웹사이트는 이제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연구자들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다 동등하게 다운받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기 위해서 이제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 사회가 거의 많이 마비가 되고 정지가 되고 불편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와 이제 발맞춰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 메르스와 같이 최근에 강한 전염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들의 유전적 염기 서열에 공통점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한 일은 구글에 들어가서 NCBI라는 웹사이트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NCBI라는 웹사이트에는 다양한 바이러스의 유전체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NCBI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사스코브2 우선은 한국에서 창궐한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염기서열 정보를 얻고 싶다. 염기서열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 필요한 검색어 사스코브2 사우스 코리아를 일단 입력을 했고 한국에서 창궐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를 얻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서열 정보를 따로 이제 분류를 해서 확인을 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다양한 유전자 정보, 우리나라에서 등록한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니까 여기에 다양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것은 컴플리트 지놈이다. 즉 전체 유전자를 분석한 거다. 이거는 사스코브2를 이제 분석한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제 분석한 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6월 30일에 분석한 거다. 그 다음에 이것은 충남대학교 수의대에서 분석한 거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어떤 배경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적인 염기 서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럼 메르스도 알아보자. 기존에 유행했던 사스도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이미 알려져 있던 최근 유행한 전염성 강한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을 다 이제 긁어 모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 간 유전체 염기 서열을 비교하여서 아래와 같은 결과물을 받았는데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라는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여기 사스 바이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포함된 기유행한 바 있는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들의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완벽하게 유행성 강한 어떤 바이러스들 사이에서 보존되어 있는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분석을 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 이 정도까지의 분석은 여러분들도 조금만 영어를 번역할 수 있으면 쉽게 클릭만을 통해서 이러한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을 얻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같은 부분을 찾고 하는 일들을 쉽게 할 수 있음을 먼저 소개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저희가 이제 접속을 했던 웹사이트는 NCBI라는 다양한 유전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웹사이트였고요. 그 다음에 PharmGKB라는 이제 웹사이트랑 드럭뱅크라는 것은 정확한 약물이나 나에게 최적화된 어떤 약물을 처방법을 찾을 때 이러한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약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변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harmGKB라는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염기 서열은 이 부분이다. 일종의 주소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유전자에 이 염기 서열의 변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요거는 정상인과 염기사의 차이. 정상인 A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T구나. 정상인을 가지고 있는데 G구나. 이러한 이제 유전자 염기사율 변이가 있을 때는 이러한 약물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스스로 뭔가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정보를 찾아서도 최적화된 약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상업적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서 운영되는 그런 이제 웹사이트가 아니라 순수한 목적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모두 무료로 이러한 정보를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약간의 능력만 있다면 이러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누구나 다 쉽게 도출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사회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세포 관련해서 가장 이제 큰 유전적 이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암인데요. 암세포 관련 유전체 정보는 더 캔서 지노 아틀라스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TCGA라는 어떤 그런 웹사이트에서 유전체는 이제 34종의 어떤 암 종류에 대한 이제 유전자 변이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변이를 제공한 환자들의 샘플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류케미아는 즉 백혈병은 이제 200명의 환자 정보가 모여 있고 그다음에 어떤 브레스트 캔서 즉 유방암은 1000명이 넘는 환자 정보가 모여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특정 유전 암을 분석을 하고 싶을 때 이러한 유전 정보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게는 정상인 유전자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천지논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 세계가 한 마음이 돼서 실시한 연구가 되겠고요. 이렇게 지역별, 국가별로 차이니즈, 그럼 이제 중국, 재패니즈, 그럼 일본 이렇게 해서 한국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정상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지역별로 등록된 정보는 또 이스트 아시아, 즉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고, 그다음에 여기 사우스 아시아, 남아시아에서는 어떻고, 유럽, 아메리카, 그래서 또 이렇게 대륙별로도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까지만 해도 2,500명의 정상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수준의 정상인 유전체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서 내가 정상인인지 질병균인지를 구별하고 싶을 때 이러한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정상인 정보를 잘 활용하면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데 쉽게 도달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전체 연구는 피부톤 맞춤형 화장품 선택, 그러니까 어떤 화장품을 선택을 할 때 내 피부톤에 가장 맞는지, 피부톤 또한 유전 정보가 결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적화된 화장품을 선택을 한다던가, 반려동물도 요즘에 이제 사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최적의 약이나 어떤 치료법을 선택을 할 때도 반려동물의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최적화된 방법을 선택을 하자라는 또 연구의 확장성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유전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윤리적 문제를 저희가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요. 가타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이제 인공 수정된 아이는 부모의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내었다. 빈센트의 동생 안토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형보다 키가 크고 신체 능력도 뛰어났다. 이런 것 같이 유전자를 뭔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거나 조작을 했을 때는 엄청난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유전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윤리의식 함량과 윤리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의식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지 본 유전체 정보를 다루면서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더 훌륭한 윤리 교육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게 잘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박사후 국내연수펀드와 경북대학교 개통진화 유전체학 연구소 펀드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또 강연 너무 유익한 내용들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그럼 자리로 모셔서 저희 질의응답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도 정말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를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인사도 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떤 분이
실제로 정보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준섭님께서 실제로 정보 검색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멸종된 동물을 다시 복구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울까요? 개통 유연 관계를 파악한다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질문을 또 주셨어요. 네. 실제로 멸종된 동물의 유전체를 완벽히 이제 복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2017년인가에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에 나왔던 어떤 그 연구 내용이 뭐였냐면 네. 그 알래스카 빙하에서 그 맘모스 공룡이었나? 네네. 공룡의 이제 뼈 조각을 발견을 했는데 그 공룡의 뼈 조각 속에서 유전체를 복원을 하였고 그 복원된 유전체로 공룡과 이제 어떤 근연 친척 관계인 어떤 동물들을 찾아보니까 생각해봤을 때 파충류일 것이다, 도마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네. 할 수가 있는데 예상외로 새였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오. 그래서 뭔가 티라노사우루스의 조상은 뭐 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사이언스 잡지에 이제 등재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아주 작은 부분만 있어도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복원하는 것은 가능은 해도 완전히 어떠한 부분도 없이 멸종되어 있는 종의 유전체를 복원을 하는 것은 현재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동물의 멸종 위기종의 동물의 서식체를 그대로 보존을 하고 보존을 해야지 생명체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서 뭐 환경 보전이나 뭐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발전에 뭔가 투자도 많이 하고 의식도 전 국민적으로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아까 사스랑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변이 바이러스는 염기 서열이 아예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저도 안 그래도 궁금해서 뭐 미국에서 이제 뭐 2차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영국에서도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실제로 그 변이 바이러스를 조사를 해봤을 때 네. 미국에서 이제 확산된 변이 바이러스와 한국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고요. 근데 그러한 그 염기 서열의 차이가 어떻게 그런 확산세의 그 심각성을 만들어내는지는 찾아내지 못했는데 그러한 변이 바이러스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요즘 개인정보가 이슈이기도 한데 이런 유전체 정보와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들은 없을까요? 이슈들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지금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사례를 알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안젤리나 졸리라고 네, 유명한 네. 영화배우 아시죠? 그 영화배우가 그 유전체 정보를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한 85% 정도가 되는 그 위험한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네. 됐어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아직까지 발병을 안 했지만 네. 건강한 유방 절제술을 받았고 네.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세포들이 다 제거가 된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유방 절제 시술 이후에 그 유전체 분석을 했을 때 약 5% 정도가 되는 위험도로 유방암 발병률이 떨어졌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때 유전체 연구나 어떤 그런 사업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 상당히 많이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 한 가지 문제점이 그럼 안젤리나 졸리의 자녀 중에 만약에 딸이 있다면 네. 그 딸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이미 판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보험사나 이런 데서 과연 안젤리나 졸리 자녀의 보험 가입을 허락을 할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전학 연구가 아직까지 많은 이제 조심성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뭐 사회적 어떤 규율이나 네. 제도, 그 다음에 뭐 정보 공개, 오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수위를 조절을 해서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이런 질문들을 주시고 답변을 해주실 때마다 제가 이제 문득문득 궁금한 것들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정보 동의서, 활용 동의서를 쓰잖아요. 저희가 어떤 뭐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지금 그렇게 이제 개인정보를 좀 보호하는 것들이 생겨나는데 이 유전체 만약에 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걸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라는 이런 동의서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유전체 정보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네. 샘플이 수집이 됐다, 네. 몇 살 정도다, 뭐 그 정도만 알지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뭔가 학문이 발달을 하고 네. 뭔가 이제 그 세상이 좋아지는데 네. 이제 그 뭔가 유익한 목적으로 쓴다고 하면 이게 동의 없이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는 절차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상용화돼서 지금 휴대폰 번호는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용화가 만약에 된다면 언젠가는 그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이 유전체 정보란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 질문을 주셨는데 유전자 연구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 더불어 코로나 시국 극복과 같은 궁극의 이익에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는 분야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게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오늘 강연을 듣고 감명을 또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강연으로. 그래서 이런 또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상당히 매력적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분야에 대한 매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침 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선은 많은 연구를 함에 있어서 많은 기자재가 필요하고 네. 또 설비가 필요해서 돈이 많이 없는 연구자들이 쉽게 시작할 수 없는 많은 연구 분야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시퀀싱 기계를 뭐 4억을 주고 사야 된다거나 네. 뭐 HPLC 기계를 5억을 주고 사야 된다거나 그렇게 이제 할 때는 되게 많은 이제 비용의 부담이 있는데 네. 뭐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이렇게 그 무료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로 이제 코딩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다양하고 유용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이제 정보학 분야는 뭐 이렇게 큰 투자 없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초기 연구자들, 즉 연구비가 많이 없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과학 강연을 해주시는 많은 교수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 비용, 연구 비용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교수님이 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분명히 또 많은 부분들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더 멋진 연구들을 해가시려면. 그래서 많은 투자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IBM의 왓슨4 온콜로지에서도 유전체 분석 정보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왓슨4 온콜로지라는 곳에서 아마 유전체 정보를 분석을 한 결과물을 내고 있다면 아마 거기에서 무조건 유전체 정보를 활용을 할 거고요. 이러한 유전체 정보가 꼭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용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다운받아서 저기서 돈 받고 뭘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또 자기들이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사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전체 정보는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정재윤님께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좋은 강연, 유익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또 김준선님께서도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남겨주셨어요. 오늘 정말 좋은 강연, 유익한 강연 알려주신 우리 황지혜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같이 박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매주 금요일 6시 30분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찾아가고 있는데요. 구독이랑 좋아요를 또 함께 눌러주시면 저희가 강연이 시작될 때마다 알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엔 여러분 과학과 더 가까워지시면 어떨까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